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뜨거운 찬반 속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표결과 함께 민주당이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은 또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노동계를 둘러싼 노란봉투법과 집시법 개정을 두고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TK광장의 결투에서 두 법안의 쟁점 짚어봅니다. 5월 30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하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김천 3터널에서 김천 2터널 2차로에서 유지보수 작업 중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금호분기점 부근에서 칠곡분기점까지 2km 정도 밀리겠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동명동호 부근에서 다부터널까지 5km 정도 길게 막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수성교에서 삼덕내거리 방향으로 정체 이어지고요. 신천도로 위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경대교 지하차도 일대 차간거리 바짝 당겨 지나겠습니다. 팔달교 위로는 팔달교에서 상신삼거리 방향으로 교통량 꾸준하겠고, 구암로 칠곡내거리에서 구암내거리 방향으로 차간거리 좁힌 채로 이동 중입니다. 성당로 두류공원 내거리에서 성당시장 내거리 방향입니다.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아양구 큰고개 오거리에서 입성 내거리 방향으로는 서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포항 21도, 상주 27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상에 바다 안개 끼는 곳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0.8도, 습도는 82%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여객기 착륙 전 상공에서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그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33세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 씨는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 너무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여객기 비상구를 강제로 연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가중처벌도 받는데요. 이번처럼 승객이 호흡곤란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형법상 최장 7년형으로 처벌받는 상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두 개 범죄가 함께 적용되면 이론상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네, 탑승객들의 피해 구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코로나19의 최전선이었죠. 대구 동산병원 한켠에 마련된 코로나19 기여기 공간이 지난 2월 개관 후 100일을 맞았는데 축소된 예산 탓에 전시시설이 기대에 못 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곳은 2020년 2월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던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고자 만들어졌는데요. 당초 국비와 시비 10억 원씩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국비 지원을 못 받아 시비 10억 원만 투입해 연면적 308제곱미터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네,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확실히 맞는 일인데요.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있죠? 지금 좁은 공간이나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요. 전시 공간에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져야 하는데 화장실조차 없어서 청라언덕 방면으로 80m 정도 떨어진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요. 관람객 유입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려고 해도 공간이 협소해 어려움이 큽니다. 내부 교육 공간은 4인용 테이블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아서 최대 5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학교나 유치원 단체 관람은 현실적으로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인지 2월 개관 이후 하루 평균 관람객은 3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운영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보죠.
현재 대구시청 상격청사로 쓰이는 옛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 삼성 창조 캠퍼스 일대를 기업과 젊은이가 몰리는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계획이죠. 네. 도심 융합특구 조성 특별법이 내달 중 제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개의 도심융합특구법을 병합해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구를 비롯해서 광주, 대전, 울산, 부산 등 5곳이 비수도권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선정했지만 개발사업 시행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네, 전망은 어떤가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비수도권 주요 광역시 발전이라는 도심 융합특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정부 부처 의견입니다. 법안에는 특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또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 설치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항목이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소위 위원들은 국가 비용 지원이 없다면 다른 특구들과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서 합의점을 어떻게 찾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지금으로서 통과 여부는 예측이 힘들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 걸친 수건 법안 처리를 마냥 뒤로 미룰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단 6월에는 국회 임시회가 2차례 예정돼 있어서요. 이르면 21일, 늦으면 월 말쯤 본회의 통과를 노려볼 수 있을 상황입니다. 네, 지방시대를 여는 자에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가 대구한 현직 조합장 A씨의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부터 조합원들에게 식사 접대를 하거나 고가의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조합 사업 계획이 없던 특별 상여금을 조합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연 1%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조합원에게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중금리는 연 6에서 7%대였습니다. 그렇군요. 조합장 측 해명은 있습니까? 지금 조합장 측은 1%대 저금리 대출은 과거에도 종종 판매하던 상품이고 일부 의혹은 낙선한 상대 후보자가 만들어낸 얘기라면서 법에 저촉될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대구 이전 공공기관 3곳 중 한 곳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2018에서 2022년 대구 이전 공공기관 9곳 중 3곳은 법상 장애인 의무 고용률 3.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기관별로 보면요. 우선 한국부동산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1.7%로 가장 낮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2.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3.5%로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반대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9.9%에 달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7.6%, 한국가스공사도 6.7%로 모범이 됐습니다. 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물류 배송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수입니다. 여러 번 금년 시도를 해보았지만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1월 초에 대구 금년지원센터 찾아가는 금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서 6개월간 꾸준한 상담도 받고 지원도 받았습니다. 담배는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피우기 시작했고요. 기존 하루 흡연량은 반갑 정도 꾸준히 피웠던 것 같습니다.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담배로 풀다 보니 끊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배우자와 꼭 금연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풋살을 하면서 흡연 욕구를 떨쳐냈었습니다. 내일은 세계 금연의 날인데요. 저도 10년 넘게 담배를 피우다 보니 건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지금 5개월 정도 금연을 하다 보니 아침마다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금연에 성공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담배 피우시는 분이 있다면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저랑 같이 담배 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금연 아자아자 파이팅!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여야가 극한 대치로 맞서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집시법 개정을 놓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강수영 변호사, 박준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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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이 관심 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지난주 이제 노란봉투법이 8년 만입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고 본회의 직회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법안을 처음 어떻게 발의하게 됐는지 아마 좀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될 텐데 좀 짚어 넘어갈까요? 네, 시작은 2014년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인데요. 네. 당시에 법원이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시민이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한 푼이라도 보태라고 내놔서 네. 이걸 계기로 이제 네이밍이 노란 봉투로 된 거고 법으로 된 거고요. 네. 민주당의 정신인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5년 19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음으로 발의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정당에서 이미 이제 노조법 개정안을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의 내용이 사실 여러 가지인데요. 네. 유독 이제 일부 언론과 여권에서는 손해배상 면책, 파업에도 손해배상 안 한다. 이거 하나만 계속 부각을 시켜서 좀 심하게 말하면 조금 선동적이라고 보는데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황건적 보호법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아, 황건적. 노조가 이제 도적이라는 분들이면 국회의원분들이 뭐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네, 노동자의 인권을 좀. 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개정 법률입니다. 네.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요. 그 내용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회사를 상대로도 쟁의행위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네. 불법 노동쟁의가 있는 경우에 원래는 노조와 조합원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책임만 지도록 하는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원안에 있던 노조나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안은 빠졌습니다. 이번에 원안인 법률안이 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수정되면서 불법 파업 조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들 주장하는데 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노조법 2, 3조가 이제 개정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쟁점부터 좀 정리를 해볼 텐데 노동조합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뭐 노동법의 발전 역사는요. 네.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 적용을 좀 적게 시키려고 이제 회사가 여러 형태로 이제 꼼수를 부리면서 이제 법이 계속 그에 맞춰서 발전을 해왔는데 지금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죠. 그럼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이게 회사에 소속은 돼 있는데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애매한 분들, 뭐 방송국에도 분장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뭐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자 범위 못 들어옵니다. 보호를 못 받죠. 예, 그래서 노동상권 뭐 파업권 이런 것도 보장이 안 되는 것인데 노동봉투법에는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가 되도록 명시를 했죠. 특고라고 부르는군요. 특수고용 노동자를. 네. 뭐 이제 노동자 근로자들의 개념을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원래 근로자의 개념 자영업자와 구별하는 개념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속성이라는 것을 근거로 놓고 네.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엄격하게 해석이 되는 것인데 억지로 줄이려는 게 아니라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현행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네. 이 경우 이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네. 결국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고 이 조항에 따르면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우선 실질적으로 지배력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한다는 그 노란봉투법의 현실에 이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 안에 현대모비스 이외에 하청업체까지 수천 개 회사가 있는데 네네. 교섭창구를 단위화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고 또 여러 개를 만든다고 해서 또 이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문제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네.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결국 재형법정주의 원칙이 위배되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를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시간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박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이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빠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 야당 측에서는 합법 파업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이게 너무 달라서 의견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일단 노란봉투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부르는 쪽 그리고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주장하는 쪽 나눠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 불법 파업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은 그 손해배상을 못 묻는다.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회사가 못 한다. 요렇게만 딱 이제 편견이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그 조항만 지금 갖고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불법 파업 중에 이제 뭐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지도록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손해배상 면책 규정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결국 지금 본회의 의결이 된 것은 연대 책임 면제 그거만 이제 들어간 건데 연대 책임 면제는 무슨 말이냐면은 뭐 한 50억 정도 회사가 뭐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파업에 가담한 사람 모두에게 연대 책임 묻는다는 건 각각 누구에게든 50억을 물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전액을 다 내놔라. 그러니까 지금 개정법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부분 설령 정말 불법 파업을 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책임 범위 안에서만 책임져야 되는 거지 누구든지 전액 다 연대 책임지라 그러면 가압류나 압류를 해가지고 평생 동안 거의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정한 거죠. 뭐 불법 파업 조장이란 비판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다 빠졌다고 뭐들 주장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 이제 원래는 노조와 조합원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함께, 이것은 원래 그 노조와 조합원들이 행한 공동 불법 행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 체계적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의 다른 규정들이 또 문제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노동 3권을 원청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근로 계약 관계라는 근본적인 법 체계를 무시하며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방안은 근로자 보호에 과도하게 치우친 법입니다. 노동자에게 과다한 권리를 준다는 의미에서 불법 파업 조장이라고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로자 보호에 좀 치우쳤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과도하게 치우친 것이죠. 그리고 법 체계도 상당히 무시하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아니 근데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여권에서 이야기한 비유가 아니고 진심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뭐 정치 파업이 난무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파업이 뭐 난무할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탄핵 파업이라고까지 이랬는데 일단 노동자 입장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 불법 파업 조장이라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근데 진짜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면책 규정이 없어졌어요. 하도 논란이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아예 못 묻는 것으로 취지가 됐다가 그 부분은 없어지고 아예 예를 들어가지고 파업하는 과정에서 뭐 입구만 잠깐 서 있었다 지키는 사람 있었다. 근데 그 사람한테 다 50억을 묻는다? 과하니까 그 사람이 책임지는 만큼만 좀 제한을 이게 하자. 바로 기여도의 부분인가요? 예, 그런 거죠. 과거의 대법원은 그 파업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어떤 임원들이나 간부들에 대해서만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왔고 단순 지시에서 가담한 어떤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묻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이 지금의 이 법의 안의 의도가 그 이제 그 손해배상액을 현저히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제 이것이 공동불법행위 체계 법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책임 제한의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영국 하나 입법이 있는데 그 영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한 4배 정도의 한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수백만 파운드의 그 이제 손해배상에 이를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어떤 책임 제한의 효과가 이제 결정적으로 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제가 무슨 텔레비전 다른 뉴스를 좀 보니까 이게 뭐 정치 파업도 가능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파업의 정의가 좀 우리나라가 어떤 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제가요. 불법 파업을 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건 지금 노란봉투법에도 취지에도 그거예요. 그건데 그러면 뭐가 불법 파업이냐?
법에서 이제 보호하는 파업만 이제 정당한 파업이 되는 건데 기존은 너무 좁혀놨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네. 근로 조건의 결정에 대한 것만 정당한 파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 임금을 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고 봐봐요. 네. 그 여러 노동자들이 월급을 못 받았어요. 네. 이에 항의하는 파업을 한다. 지극히 정당할 것 같지만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근로 조건의 결정에 가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된 근로 조건을 안 지키는 거는 파업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봉투법 어떻게 돼 있냐면 근로 조건에 관한 파업 이건 괜찮다. 예전에 근로 조건의 결정에 대한 파업만 정당. 지금은 근로 조건에 대한 파업 이건 정당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범위를 좀 현실화하고 넓힌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잠깐 뭐 농담처럼 던졌지만 실제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해요. 윤 대통령 퇴진 파업 이런 거 어떡할 거냐. 근데 노란봉투법도 근로 조건에 관한 것만 정당한 파업이라 하기 때문에 정치 파업도 여전히 불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이렇게 보면은 뭐 파업이 일단 늘어나는 거는 정당 파업이 늘어난다고는 뭐 생각할 수 있을 이제 정치 파업이 정당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임금 안 주는 거 이런 거 부분에 네, 대해서 네, 네. 이제 파업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네. 현행법상 노동정의의 대상은 근로 조건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네. 이걸 이익 분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정당 파업이죠. 네. 이는 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변경, 해고의 기준 변경 등에 관한 분쟁이고 네. 기존의 법령 또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 해석의 규범의 해석 적용 이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권리 분쟁이라고 해서 이제 구별됩니다. 네. 법원은 이 권리 분쟁에 대해서는 종래 노동정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이 말은 임금 미지급과 같은 것이나 단체 협약의 해석 차이 같은 것은 파업으로 하지 말고 파업으로 해결하지 말고 네.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파업이 늘어나겠죠. 그러니 파업조장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겁니다. 소송으로 갈 거가 파업으로 갈 수 있다. 아유 소송하면 3년 4년 그렇게 걸리는 걸 노동쟁의라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 사용자와 노동자의 지위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단체로 규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노동자가 대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단시간에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유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치면 파업을 아예 금지해야죠. 전면적으로 금지해야죠. 뭐 하려고 파업을 열어줘요. 네, 일단은 저희가 노란봉투법 주요 쟁점 살펴봤고요. 지금 여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개정 추진에 나섰는데 이게 노란봉투법 개정과 맞물려 가고 있죠. 일단 집시법 개정은 저희 지역에서도 아주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예,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네. 민주노총의 노숙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소음과 욕설, 도로 점거 등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막대한 고통이 유발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지요. 네. 집회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네. 자유를 가집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집회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조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바로 야간 집회 금지가 법적으로 필요하고 또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네. 헌법재판소가 2009년에 이 야간 원래 예전에 집시법에 이 야간 오후에 집회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네. 원래 있었어요. 2007년에 있었는데 네. 2009년에 이게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헌법 21조 2항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헌법에 아예 규정이 있거든요. 허가라는 게 재량으로 이제 행정청이 경찰이 네. 해줄 수도 있고 그건 불어 안 돼 집회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고제의 반대가 허가제인데 네네네. 이런 거는 헌법에 아예 규정이 있어서 이건 안 된다. 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 이걸 하려면 개헌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물론 모르겠어요. 그 건설노조가 지금 노숙 집회 한다고 하니까 네. 거의 지금 저격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숙고가 좀 필요합니다. 네. 단순 위헌 결정을 난 게 아니라 네. 이제 야간 집회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입법부가 이것을 입법을 해야 되는데 네. 한 13년 동안 입법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법의 공백 상태로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동안 집회 시위의 과정에서 또 무질서가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 과정으로 이해해 가지고 관대하게 대해 왔습니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니까 네. 입법부도 13년이 지나도록 입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조나 사회단체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드니까 또 법이라는 최후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야당도 노조 편만 들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이 부분을
합헌적인 범위 한도 내에서 잘 규율한 입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 쪽에서는 이제 좀 관대하게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럼 뭐 헌재에서 근데 정면으로 그거 안 된다고 한 걸 다시 입법하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아니, 보기에. 불합치 결정을 했을 네. 뿐이지 그 이제 그 야간 집회 금지 자체가 단순 의견이라는 건 소수 의견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면은 입법을 해야 되는 건데 새로 입법할 의무를 부과한 거잖아요. 근데 헌재 취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게 또 입법을 하면 어떡해요? 예. 그 이제 그 야간에 여러 가지 이제 야간 시절에 야간에 있는 집회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들을 적절하게 두면서 풀어나가긴 해야 되겠죠. 자체 금지에 관한 예외 규정들을 여러 가지 둘 수도 있고 그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여부를 제한하는 거 말고요. 방법을 제한하면 돼요. 독일에는 10시부터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아침까지 확성기 사용 금지. 뭐 일본도 뭐 10시부터 6시까지 확성기 사용 금지. 네.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예배 중인 교회에서는 주중에는 집회 금지.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제한을 하는 거지 아예 집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는 못해요. 그게 헌법학에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아이도 생각할 필요 있을 것 이 부분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제 기본권을 제한한 입법을 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물론 방법의 제한을 우선적으로 하고 여부 제한들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겠죠. 이제 시간별로 야간 집회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자체의 금지냐도 또 논의해야 될 문제니까 이것이 방법의 제한인지 여부의 제한인지도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쟁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강수영 변호사, 박준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